편법을 정해서 애들이 다 죽어? 편법은 어차피 책으로 보면 너무 머리 아파서 못 보니까 내가 그냥 틱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좀 힘들어하더라. 보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 보면 운송업 중에 그 물건을 옮기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옮기는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계약을 맺는 거야. 너랑 나는 계약을 맺는 거야. 나는 너에게 운송해 달라라고 나 옮겨 달라라고 하고 그쪽에서 날 안전하게 옮겨주고 이게 계약상이야. 근데 그걸 어기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누군가가 개입했다면 그 개입한 부분만큼 그 사람 책임지고 이러는 거야. 그거는 쪼개서 따져봐야 되는 거야. 별거 없어. 근데 옮겨주세요 했으면 저쪽에서 안전하게 옮겨주는데 그게 계약상이야. 그걸 안 했을 때 채무, 우리가 채권 계약에서 서로에게 해줘야 되는 게 채무거든? 응? 채권 계약에서의 의무를 얘기하는 거야. 채권 계약에서 의무를 채무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해주면 불법행위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계약은 하게 되면 서로의 채권 계약에서의 의무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지? 그런데 그걸 안 했대. 안 했으니까 그 뭐라 그래? 법에 하라고 돼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불법이야, 그지? 불법행위에 기해서 이런 법에 하라고 돼 있는데 안 해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 안 했다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것도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불법행위에 그냥 손해를 쏠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기 안 나오긴 하는데 불법이랑 위법이랑 다른 얘기 얘들아. 불법은 법에 위반했다는 거고 위법은 법에 위반할 수도 있고 법에 위반하는 것도 포함되고 다른 거에 위반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일이지만 위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네가 여자친구랑 공원에 산책하고 있었어. 으슥한 데서 어떤 새끼들이 와가지고 네 여자친구 막 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그지?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위협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했을 때 그거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게 나쁜 짓이냐 판단하는 거. 이게 위법성 판단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그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지. 그지? 근데 막 걔를 이빨 다 빠지도록 눈이 터지도록 때려. 그럼 징역 간다. 여자는 다시 만나면 되지만 얘들아 징역은 한 번 가면 힘들어. 알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운송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중요해. 그래서 누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잠시만요. 다음으로 나온 게 뭐였지? 술차 운송 다 했고 이거 여객 운송 손해배상 여기서 여객 운송 손해배상 보면 여기 여객 운송 손해배상 이거 봐봐. 여객을 받은 손해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혜택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가 얘를 조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데려다 줬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물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천재지변 빼고는 다 물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잖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웬만한 경우엔 다 배상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객 운송마다 규정을 적어놨잖아. 열차는 10분 이상. 그리고 비행기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행기는 웬만하면 안 해줘. 2시간 기다려도 안 해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활주로에 불가피하게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럴 경우는 안 된다라고 딱 규정을 박아놨단 말이야. 그때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 제주공항에서 3시간 잡혔어. 열받아. 대한특권 벌어져가지고. 그럴 때 유튜브 안 찍히게 천만다행이야. 수차 찍히폰 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운송에 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옵니다. 그리고 정액배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나 배상의 상정에 있어서 정액배상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 1번 원칙에 의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으로써 법원이 피해자와 그 가족 사이에서 정상을 첩작하도록 하고 있다. 정해진 금액으로 배상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특정해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수화물에 대한 책임. 수화물 같은 경우는 뭐야? 예를 들어서 항으로 실어서 보내는 거잖아. 항으로 실어서 보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물건 운송이잖아. 물건 운송 같은 경우에 안전하게 운송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 운송업, 순차 운송업 이런 거 있어. 택배 아니면 운송 대리인 이런 거 있어. 운송업, 운송 대리인, 운송 대리인, 운송업, 순차 운송이 세 개 있었잖아. 물건 옮기는 건. 그지? 기억나지? 글이 그려줬잖아. 지난 시간에요? 지난 시간에 안 그려줬어. 니들도 근데 그려줬겠냐? 지난 시간에 내가 그려줬잖아. 아, 거짓말하면 안 돼. 지난 시간에 녹음이 안 됐나? 몰라. 어쨌든. 바이. 운송 대리인. 운송 대리인은 뭐야? 내가 차가 없어. 쉽게 얘기하면. 내 차가 없어. 그래서 내가 운송을 받아놓고, 운송할 사람을 잡는 거야. 그게 운송 대리인이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택배사야. 근데 내가 차가 없어. 그러면 차를 데리고 들어오잖아. 그 사람들 그 택배 차를 가지고 들어온 아저씨들은 개인 사업자란 말이야. 걔네들은 뭐라 그래? 운송인이라고 그래. 나는 운송 대리인.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KTX 택배를 보냈어. 근데 KTX 택배는 거기서 끝나잖아. 아니 제주도로 물건을 보내. 그러면 여기서 보내면 여기서 바로 날아가겠구나. 만약의 경우에 배로 가야 된다면 저 밑에까지는 예를 들어 제주도 예를 들어 정말 말했어요. 눈빛을 얘기했죠. 예를 들어 제주도에 물건을 보는데 배로 가야 돼. 그러면 육로로 부산까지는 가고 거기서부터는 두 번째 바토 터치 순차 배송인 거야. 근데 이게 순차 배송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지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다 책임지기로 하고 육로 그 도로를 가는 사람 섭외하고 배로 가는 사람 섭외했으면 내가 다 책임지는 거야.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바이. 내가 택배 회사야. 그래가지고 제주도까지 물건 보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는 네가 하고 부산에서부터 제주도 배는 네가 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내가 다 관리 감독 하에 옮겨달라고 하면 소비자는 누구랑 계약한 거야? 나랑 한 거야. 그지?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니네들한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것도 그걸 부상권이라고 해.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는 여기 사고야 여기까지는 여기 사고요. 만약에 계약서가 이렇게 돼 있었다면 잘 읽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돼 있었다면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났는지 여기 사고는 따져가지고 사고 난 부분에 그 운송인에게 물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는 게 맞을까? 통합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청 주는 업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순차 배송도. 그래야지 일이 안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지.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면 홈쇼핑 안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뭐냐? 홈쇼핑 내에서 관리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홈쇼핑에도 보면 홈쇼핑에서 관리하지 않은 업체들, 단독 업체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그건 홈쇼핑에서 안 물어줘. 그 업체에서 물어보잖아. 계약 자체가 달라. 계약서 니들 아직도 안 읽어보지. 잘 봐야 돼. 쓸 때. 누가 물어주는 주체니까 손해배상이 났을 때 누가 물어주는데 그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해. 그런 거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수화물은 뭐라 그랬어? 수화는 뭐야? 네, 받는 거. 그리고 수화물에 대한 책임. 수화물에 대한 책임은 뭐 어떤 사람이 실수했냐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게 맞겠지. 안전하게 해주는 게 원칙이고. 그럼 공중적객업 보자. 공중적객업은 뭐냐? 공중적객업이야.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상대. 숙박업소. 오케이, 숙박업소. 그러면 공중적객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데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그럼 뭐 있냐? 호텔, 모텔, 극장, 마트, 음식점 이런 것들. 공중적객업 이런 것들은 여기서 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얘기해. 그래서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관해서 영업을 하는 자 공중적객업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중적객업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숙박업소가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예를 들어 그 공중적객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공중적객업의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 나는 무슨 서비스를 제공받는지 모르겠지만 업주에게 내가 원했던 숙박업소라면 깨끗한 시설에서 안전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업주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걸 해줘야 돼. 근데 만약 그런 걸 해주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냐? 불법인데 그거를 채무 사항이 어떤 거냐에 딱 달라지지. 근데 예를 들어서 호텔에 갔는데 호텔이 추웠어요. 추웠어요. 이 정도로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 뭔 얘기 알겠냐?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온돌방이 안 따뜻해.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근데 배드인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경우는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있지. 그 공중적객은 서비스용이잖아. 그럼 얘기해야지. 방 바꿔주라. 그래서 방을 안 바꿔주는 건 자기들이 봤을 때도 채무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댓글로 줘준대. 야, 뭐 법으로 다 하냐? 에휴, 그놈의 법.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자. 공중적객법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중적객업과 관련해서 임시물에 대한 책임, 임시물. 그래서 이제 공중적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적어놔야 돼. 우리 목욕탕 가면 어떻게 적겠어? 잊어버리면 물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그거야. 이 조문 때문이야. 안 그럼 그런 거 없어 물어줘야 돼. 이해되니?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한번 출장 갔다가 귀걸이를 잊어먹었어. 되게 비싼 귀걸이야. 고가의 귀걸인데. 근데 분명히 내가 호텔 석방했던 기억이 있거든? 바로 하는데 없어. 누가 가져갔을까? 그 호텔을 가끔 가는 데라 출장 가면 이거야 주인이 안단 말이야. 그럼 주인이 잘해줘. 근데 청소한 애들 내가 좀 일찍 가는 경우가 있게 봤어. 내 줄 시시 보던데. 내 그쪽에 출장 가면 거기서 주로 자기 때문에 내가 걔가 했다 본다. 그냥 잊어버린 내 책임이지. 그러니까 이제 니들 어디 가면 예를 들어서 그 호텔 같은 경우에도 그 물건을 분실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적어놨잖아. 이 조문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서 임치받은 물건을 예를 들어서 뭐 보관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이 멸실되거나 뭐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또 우리 호텔 같은 데가 맡기잖아. 물건 같은 거. 그런 것도 없어지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입주 책임 누구에게 있는지 보자. 여기서 고객이 공중적격업자의 사용 시설 투숙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할 의사로 입장해서 사실상 고객으로서 대우를 받는 자. 그래서 이런 자 같은 경우에는 임시받은 포함된다는 거지. 이 사람으로부터 임시받은 물건, 그 약간 맡아달라고 했던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책임진다고 주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난 주로 호텔에 예를 들어서 1박에 2박 3일 이렇게 갈 일이 생기잖아? 출장 많이 다니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냐? 우리 카드키를 뽑아갖고 가잖아. 그러면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저번에 한번 내가 분명히 청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들어왔더라고. 깽판 쳐놓고 나갔는데 제주 출장 갔는데 1박 내가 다 열어놓고 나갔거든? 근데 분명히 청소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메이드가 청소한 거야. 그래서 내가 궁리를 해봤지. 일단 나갈 때 신용카드를 하나 더 꽂아놓은 거야. 그리고 호텔킴 들고 나간 거지. 내가 해봤거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난 거기 있었던 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이게 카드키, 예를 들어서 카드키랑 신용카드랑 사이즈가 비슷하잖아. 또 꽂으면 돼. 신용카드는 좀 위험하니까 뭘 꽂으면 될까? 저런 거 있잖아. 저런 거 있잖아. 명함도 되든? 아 그래 명함도 된다. 나 제대해봤네. 사람의 생각은 다 거기야. 무슨 알겠지? 그렇게 해놓고 가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임시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 다음으로 휴대물에 대한 책임. 공중적객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시받은 물건이 아닌 경우에 시설에서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가실에 의해서 멸실 또는 해소됐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진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맡겼을 때 잘 보관해줘야 된다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야? 맡기지 않고 객실에 두고 갔을 때 책임이 어떻게 되냐? 그럼 객실에 두고 가면 어떻게 되냐? 객실에 두고 갔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야? 객실에 두고 갔는데 물건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책임지냐? 호텔에서? 여기 나와 있잖아. 공중 저격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인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에서 휴대한 물건, 휴대물이 자기 또는 그 사용자의 가실로 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 그래서 그 호텔이나 이런 데서 적어놓는 거야. 카운터에 안 맡겨놓으면 어떻게 한다고? 책임 안 된다고. 그런 거야. 내가 어제 내가 어제 더 글로리를 보다가 열받아가지고 밤을 꼴딱 새가 미안하다. 자꾸 발음이 꼬이네. 미친년이더라. 그치? 야, 그거 실화냐? 어? 다리 위로 쥐고 이러고? 아, 대박. 그러면 그래서 면책특약 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에 위에 있는 두 개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지려면 임시물에 대한 책임이랑 그리고 그 휴대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면 밑에 면책특약 이렇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중경찰제 그 적객업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특약은 유효하나 고객과의 합의 없이 일반적으로 책임이 없음 또는 고지하는 것만으로 면책이 완벽하게 되진 않는데 그래도 적어놓는 게 맞지. 그래서 적어놓는 거야. 면책의 효력이 없다라고 돼 있지만 즉 고객의 임치물 또는 휴대물에 의해서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즉 면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안 진다가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적어놓는 거야. 일단 적어놓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메이드가 청소하다가 가지고 메이드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청소하는 중에 문을 열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증명하기도 복잡하고 머리 아프잖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책임이 없음을 개시 또는 고지한 것만 안 된다. 그래서 임치물 휴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정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는 못한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했다는 걸 증명하면 안 물어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일단 호텔에서 뭐가 없어지면 호텔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없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거 그거 있었다고. 내 귀걸이처럼. 그 60만 원짜리야 귀걸이. 그럼 한 3년 꼈으니까. 감가상각해서 그래도 한 20만 원 그 당근에 20만 원 팔던데. 좀 아깝긴 하지만. 그 고가 물건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 고가 물건 같은 경우 호텔에서 뭐가 있어? 금고. 그래서 고가 물건 같은 게 화폐나 유가증권 그밖에 고가에 대해서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고 맡기면 책임 안 공중저기업자는 그 멸실이나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데 아까 운송도 마찬가지잖아. 고가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제시하라잖아. 비슷해 다. 그래서 단기 소멸시효인데 이거 소멸시효는 뭐라 그랬어?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거든.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공유적계업자의 책임은 공유적계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의 휴대물을 가져온 날로부터 6개월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창고업은 뭐야? 물건을 보관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창고업은 타인을 위해서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고서 영업을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고 해. 그래서 여기 타인을 위하여 보관하여야 하므로 자기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된대. 내 물건을 보관하는 건 창고업이 아니래. 내 물건을 보관 뭐냐? 그냥 내 물건 보관한 거지. 창고업은 타인의 물건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서도 비슷하지 않겠어?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한번 볼까? 손해배상 책임 뭐가 있는가? 창고업자는 임침을 맡겨놓은 물건의 보관 의무가 있대. 그래서 보관 의무는 어떻게 주면 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주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물건처럼 내 거였다면 그러니까
안 망가지게 잘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 것처럼 상관없잖아요. 보관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임치물을 어떻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보관해야 된다. 임치 기간에 관해서 약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임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참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부터 최소 6개월간은 보관해야 된다. 어떻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그리고 반환하기 2주 전에 예고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나와 있는 규정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참고업자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약할 때 돈을 받겠다고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무료로 보관해 주는 것도 잘 보관해 줘야 돼. 돈을 받든 안 받든 얘가 찾아갈 때까지 잘 보관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일단 손에 들어오면 이게 만약에 망가지면 내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 물건 맡으면 안 돼. 그래서 대부분. 그리고 차 태우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우리가 호의종승이라고 하는데 차를 태울 때도 있잖아. 내가 좋은 뜻으로 내 차를 태워줬어. 돈 안 받고. 근데 사고가 났어. 어떻게 되냐? 내 책임져야 돼. 돈을 받고 태워줬어도 책임져야 되는 거고 사고 나면 돈을 안 받고 태워줬어도 책임져야 된다. 똑같은 거야. 물건이나 사람이 다를 게 없겠지. 그러면 창고업자는 물건을 맡겼으면 예를 들어서 뭘 줘야 되냐? 내가 물건을 맡겼어. 그럼 뭘 줘야 되는 거지? 내가 너한테 내가 이게 뭔가 보관하는 회사야. 네가 나한테 캐리어를 맡기로 왔어. 그럼 넌 뭘 가져가야 돼 나한테서? 보관증? 그렇지. 보관증 여기 나와있잖아. 창고 증권. 그래서 창고업자는 임차인이 청구에 의해서 창고 증권을 교부할 수 있다. 증권이라는 건 뭐야? 증명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야. 이해되냐? 영수증이랑 비슷한 거지. 영수증이랑 좀 다른 거? 하여튼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데 내가 여기를 맡겼다는 증명서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창고 증권을 교부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임차물의 검사, 견적 적시, 보존에 응할 의무. 그래서 임차인은 창고 증권 소지인은 임차인 또는 창고 증권 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해서 임차물 검사 또는 경품의 적치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의 처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야 여기서 임차인이랑 창고 증권 소지인 둘 다 물건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하고 요구할 수 있대. 왜 그런 거야? 맡기는 주인이니까. 그지? 근데 우리가 물건을 맡길 때 꼭 창고 증권을 받는 거 아니랬잖아.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맡겨놓고 얘한테 가서 서류를 주고 찾아오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래서 두 개 다 나온 거야. 그래서 물건을 맡긴 사람이나 창고 증권 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임치물 만약 맡긴 물건이 훼손되거나 하자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인도받았어.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물건을 맡겼어. 근데 그 후에 인도받은 후에 예를 들어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인도받은 후에 어떻게? 그 물건이 훼손 또는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얘기해야 돼. 그럼 부패할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체 없이 얘기해야 돼. 시간 지나면 임차인이 책임져야 될 수도 있어. 이게 상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창고업자가 임차물을 인도받은 후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 그리고 그 물건에 부패할 염려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임차인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차인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가격 하락 가격? 적당한 처분, 임차인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냉동 생선을 맡겼어. 녹을 것 같아. 그러면 임차인의 이익은 뭐야? 파가 되고 어떻게 하면 돼? 그래, 냉동실에 넣으면 돼. 근데 임차인이 물건을 맡길 때 냉동실 비용을 줬겠냐 안 줬겠냐? 안 줬겠지. 그럼 나중에 받으면 되는 거야. 그냥 임차인의 이익을 위해서 보관해 줘야 된다. 오케이? 앞에 거랑 비슷비슷하잖아 내용이. 그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임차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 보면 가격하 이건 밑에 있네. 그래서 창고업자는 물건의 보관 의무를 줄 때 처분에 관해서 의무가 없으므로 가격 하락을 안 때 이러한 것들을 통지 의무는 없다. 예를 들어서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지가 맡겼는데 지가 잘못 맡겼는데 지가 냉동이라고 안 했는데 너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책임 그 사람 책임이 아니잖아. 되려 그게 녹아가지고
창고 내에서만 부패하거나 이러면 물어줘야 될 수도 있어.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통설이네. 통설이고 여기 위에 있는 거 이거 알고 내가 탐구업자나 임시로 인정받을 못 하자가 있거나 부패할 염려가 있을 때 임차인의 발송을 통제하며 임차물의 지식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되거나 이 사람이 뭘 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임차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임차물에 반환 의무, 임치물은 뭐야? 임치물에 반환 의무. 여기서 보면 청구업자가 임치인의 청구가 있는데 보관기간 약정 유무를 불가하고 임치물을 반환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서 한 24시간 맡기겠다고 내가 뭘 맡겼어. 근데 3시간 있다 와가지고 주세요. 그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나? 그래서 맡긴 사람 마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참고증권, 만약에 참고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참고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냐? 할 수 있지. 쉽네.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참고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을 보관하여 어떻게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면 임치물이 멸시되거나 훼손된 데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멸시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 증명하지 아니하면 증명 못하면 내가 물어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이게 다 받는 거야. 이거 뭐예요? 물건이 뭐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렴한 택배 같은 경우 저렴한 택배 이게 운송이랑 비슷한 거잖아. 저렴한 택배 같은 경우 뭐라고 하냐? 이거 만약에 훼손되거나 이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약간의 돈이 받는 거야. 그래서 넘어가자. 창고업자의 권리. 창고를 운영하는 사람, 보관하는 장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요구할 수 있어? 보관료. 또 보관료. 그리고 보관을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 뭔가 추가적인 비용이 들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추가적인 비용도 요구할 수 있고, 그지? 여기 운송물 인도 청구권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받으려면 완벽하게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건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운송물 인도 청구권 창고 임치 계약은 낙성 계약이므로 그 운송물의 인도 없이는 계약이 성립하네. 이거 뭐야? 운송물 인도의 청구 없죠? 청구 운송물 이게 내가 좀 쉬쉬하면 읽어볼게. 보자, 보관료는 무슨 말인가 있지? 보관료나 비용 상환은 어떻게 하면 돼? 그 보관료는 처음에 계약 시에 얘기하는 거고 추가적인 비용도 생길 수 있으니까 청구업자는 무상임치 특약이 없는 한 상가와 보수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기타 다른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걸 달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얘기고 이때 유치권 공탁 경매 이건 뭐야? 앞에 거랑 똑같아. 유치권은 뭐야? 내가 뭔가 해줬는데 제가 돈을 안 줘. 그럼 어떻게 돼? 제가 돈 줄 때까지 내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어. 네가 나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내가 그렸어 다. 그런데 네가 돈을 안 줘. 그럼 그거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야. 네가 땅에다가 집을 지어달라고 그랬어. 근데 다 지었는데 네가 돈을 안 줘. 그럼 그 땅 못 들어오게 막아놓는 거야. 그 유치권 행사잖아. 예를 들어서 운송 같은 경우, 보관 같은 경우에 뭐야? 내가 어떤 사람이 창고에 물건을 맡겼는데 보관료를 지불하지 않아. 예를 들어 보관료를 처음 시작할 때 주는 거라면 그럼 빼고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었는데 그걸 안 준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안 돌려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공탁은 뭐야? 맡겨놓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창고업자의 경우에 대리상의 경우가 특별 유치권 인정 여기 보면 똑같이 공탁이랑 경매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뭐 비슷하게 반복되네.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라는 건 뭐야? 창고업자가 예를 들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야. 1년 지나고 나면 안 된대. 여기 창고업자 임치인이나 또는 창고 증권 소지인에 대해서 채권은 그 물건을 추가한 날로부터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대. 무슨 말인지 알지? 알아듣지? 야 이거 앞에서 다 비슷비슷하게 반복한 거라 그냥 넘어가는 거야. 참고증권은 뭐야? 아까
청구증권 같은 경우에는 청구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해서 어떻게? 청구증권을 교부해야 된다. 그래서 청구증권은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업자가 기명란에 서면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따라서 창고증권 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해서 증권을 반환하고 임시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해서 뭐 초과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앞에 거랑 얘도 똑같지. 창고증권을 가진 사람과 창고에 맡긴 사람 둘 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거야 물건을? 네. 여기 봐. 첫 번째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해서 창고증권을 발부한대잖아. 무슨 알겠지? 그러니까 없어도 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있어야 되겠지. 물건이 비싸다면 있어야 되겠지. 어떻게 믿고 주냐? 새로부터 금융리스가 나오는데 얘들아 금융리스는 뭐야? 금융리스가 뭐야? 금융리스가 뭐냐? 금융리스가 뭐야? 준호 말고 준호는 알 것 같고 너 금융리스가 뭐야? 널 무시한 게 아니고 늦게 하잖아. 목 아파. 금융리스가 뭐야? 금융리스가 뭐야? 예를 하나 들어봐. 금융리스가 뭐야? 그러니까 리스, 렌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계나 차량이나 설비 같은 걸 리스해주는 금융리스라고 해. 그러니까 돈을 주고 빌리는 뭐 이런 것들이 얘기해. 금융리스업.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리스업은 뭐가 있겠냐? 렌트카도 있고, 그리고 뭐 설비도 빌려주잖아. 냉장고 이런 것도 렌탈해주잖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금융리스 이용자가 선정한 기계나 시설 또 그 밖에 제3자에게 취득하거나 대여해서 금융리스 이용자에게 하는 영업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금융리스 같은 경우에는 채권 계약이겠지? 빌려주고 그 빌려준 값을 받고 그래서 금융리스업자, 금융리스 이용자 이거 빌린 놈이 누구야? 이용자. 그렇지. 이용자가 빌려간 애야. 그지? 금융리스 사업자는 뭐야?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렌트업자가 누구야? 금융리스업자고 우리가 가서 빌리면 우리 뭐가 돼? 금융리스 이용자가 된 거야. 야, 요거만 어렵게 다 해본 거야. 잘 생각해.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금융리스업자, 렌트카에서 하는 금융리스 이용자, 렌트카를 빌린 사람과 뭘 한 거야? 금융리스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 계약에 적합한 리스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매달 며칠 날 자동차를 빌리겠다고 하면 기간 정해져 있는 거, 물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냉장고를 빌리겠다고, 냉장고도 금융리스 계약이야. 말만 어렵게 여기다 물건을 넣어봐. 쉽지. 근데 이게 나도 상법 용어는 익숙하지 않거든.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민법을 빠삭하게 알아도 상법 용어는 굉장히 낯설단 말이야. 자주 쓰는 수업 때 왜 안 써? 뭔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니들 처음엔 다 낯설 수밖에 없어. 용어. 자꾸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 금융리스 이용자는 물건을 빌린 애는 물건을 비운 렌트카를 빌린 애는 렌트카를 수령함과 동시에 뭘 줘야 돼? 야, 니 제주도에 렌트하면 렌트카를 빌린과 동시에 어떻게 하냐? 돈 안 줘도 돼? 갖다 주는겨? 그래. 돈 주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금융리스 이용자는 금융리스 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수령증, 금융리스 물건 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공급자의 의무, 예를 들어서 물건을 공급한 금융리스 물건을 공급한 사람은 어떤 물건을 공급해야 되냐? 공급자는 어떤 의무가 있을 것 같아? 고지된 바와 똑같은. 그치, 고지된 바와 똑같은 물건을 줘야 돼. 그지? 안전한 물건을 줘야 돼. 돈을 받았다면 그 물건에 상관한 것들을 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급자는 그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람 공급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내가 주말에 간다고 그랬어.
야 주말에 내가 페라리를 예약해놨어. 돈도 다 냈어. 근데 주말에 가니까 딴 데 다 빌려갔다고 나더러 벤츠 타고 가래. 열 받겠냐 안 받겠냐 똑같은 거야. 시기 계약. 야 페라리 좋은 거야 벤츠가 좋은 거야. 너는 파티도 가니까 얘기 좀 해줘봐. 페라리가 더 좋니? 페라리가 빨간 차 아니냐? 노란색도 있냐? 아, 나 자동차에 별로 관심 없었어. 나는 면허증만 있거든. 물론 차도 있다. 그러나 잘 못한다. 운전. 야, 서울에서는 차 가지고 다니기 힘들어. 그것도 그렇고 솔직히 주차를 잘 못해. 그래서 나는 그 주차를 자동으로 해주는 AI 자동차가 나오면 살 예정이야. 근데 겁나 비쌀 것 같아. 그지? 아무리 해도 주차는 안 되더라고. 내가 보는 거랑 이 뒤에 공간이랑 다르고, 그리고 이게 옆으로 하는 거 있잖아. 그건 못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옆으로 넣었어. 앞뒤로 누가 대잖아? 못 넣어. 그래서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요즘에 차를 혼자 타고 다니는 차도 있더라. 쪼매난 거? 그거 살렸지. 아니 마티즈보다 작은 거. 그거 있잖아. 좌석 한 개 있는 거. 그거 살렸더니 위험해서 안 된대. 내 얼굴이 더 위험하다고 그랬지. 위험한데. 왜? 근데 뭐가 위험해서 안 된대? 누가 위험해서 안 차가 네. 너무 작아가지고 위험하대.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생겼냐면 오토바이에 썬캡 띄워놓은 느낌이야. 야 한번 못 봤냐? 1인용 자동차 찾아봐.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 그게 내가 살려고 알아볼 때 꽤 비싸더라고. 우리 엄마 몰래 사보려고 했는데 꽤 비싸대. 되게 비싸대. 1,000만 원도 넘던데 나 한 500주면 살려나 했더니 1,000만 원 넘어. 근데 너무 귀여워. 근데 내가 잘 생각해봤거든. 저게 만약에 저 두 차 사이에서 내가 찌뿌가 됐어. 그럼 뒤지는 거야. 그런 걸 생각했다. 그냥 걸어다니는 거야. 걸어다니는 게 답이야. 택시 아저씨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라도 좀 걸어다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금융 리스를 할 때는 공급자는 정상적인 물건, 공급 계약에서 정한 물건을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 금융 리스 계약의 해지. 금융 리스 계약은 뭐 어떤 경우에 해지되냐?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이 끝났을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금융 리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 리스 계약이 해지된. 야 금융 리스 이용자면 냉장고를 빌린 사람, 아니면 자동차를 빌린 사람의 책임 있는 사유, 그 사람의 책임에 의해서 금융 리스 계약이 해지되는 건 뭘까? 그치, 뭐 밀리거나 뭐 사고를 내거나 이러면 해지되는 거지. 저쪽에서도 주장해.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걸 빌려준 사람은 빌려간 사람이 뭘 주장할 수 있어? 잘 이용하고 물건을 그 있는 그대로 잘 보관해주고 보관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이용하고 비용도 매달 잘 지불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안 주면 어떻게 되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근데 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물건을 돌려줄 수도 있지만 돈으로 물어달라고 할 수도 있어. 자, 여기서 보면 금융 리스 계약이 해지했을 경우에 이용자의 책임으로 해지했을 경우에 잔존 금융 리스 사용료 상당액을 일시 지급 또는 금융 리스 계약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물건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돈을 다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똑같지. 어느 쪽이 지금 이 경우는 누가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된 거야? 빌려간 애가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는 거잖아. 이 경우에는 누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 거야? 야, 빌려간 애가 책임진 거지. 말만 어렵게 적혀있는.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계약을 했어. 그럼 너에게도 권리 의무가 있고 나에게도 권리 의무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나의 책임,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의무를 하지 않아서 이 계약이 파토났어. 그럼 누가 더 물어줘야 돼? 내가 물어줘야 되는 거야. 네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거잖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라는 건 뭐냐면 채권계약에서 이렇게 적혀있단 말이야. 서로의 권리를 다 해줘야 된다.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은 의무를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적혀있거든. 안 적으면 애들이 뭐하는 거야. 귀찮아가지고. 자, 볼펜이 예를 들어서 A랑 B랑
이게 막 채권 계약이야. 채권 계약이면 나는 A라는 사람은 만약에 얘가 차 빌려주는 애, 렌트카 업체, 렌트카 회사. 고 얘가 이용자야. 그러면 얘는 회사는 얘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 돈, 그지? 돈. 그리고 우리는 사용료, 비용 이렇게 얘기하잖아. 얘는 얘한테 뭘 요구할 수 있냐? 차. 근데 이제 차와 관련해서 차의 종류나 빌리는 시기나 이런 것들은 정할 수 있지. 그지 아니면? 근데 만약에 얘가 돈을 다 줬어. 근데 얘가 만약에 차를 안 줬어. 그러면 원래 채권법에서 서로의 권리 계약이 성립되면 채권 계약이 성립되면 서로의 권리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 근데 한쪽의 책임으로 만약에 그게 뻐그러졌어. 그러면 법에서 하지 말라는 불법을 저지른 거 아니야. 불법을 저질러서 예를 들어 얘는 이날 차를 빌린 이유가 뭐냐면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려고 했을 때. 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손해를 입증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차를 빌려서 배달을 하기로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차를 제대로 못 빌려가지고 배달을 못 하게 된 거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됐냐? 딱 똑같은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야. 얘들아, 이게 글자가 바뀌는 것뿐이지 여기 지금 계속 나오는 거 다 채권 계약이야. 저거야. 똑같아. 어느 쪽이 잘못됐냐에 따라 책임지는 게 달라지는 것뿐이야. 자, 가맹업은 뭐야? 가맹업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맹업 뭐야? 예를 들어 교촌치킨 가맹업이잖아, 그지? 내가 동네 치킨집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럼 가맹업이야? 아니지. 내가 그걸 키워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프랜차이즈를 낸다고 해서 니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면 그 가맹 저기 뭐 똑같은 형태의 그 가게를 차리겠다고 하면 그게 가맹업이지. 보자. 가맹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뭐가 똑같아야 돼? 상호 똑같아야 돼. 야, 상호랑 상표는 어떻게 달라? 상표는 글자만 되고 야, 상호가 글자만 되고 상표는 글자 외에 다른 그 회사를 나타낼 수 있는 거면 다 가능하다. 그거 맞는데. 아이. 상호는 회사 이름이야. 어? 상표는 그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물건의 이름일 수도 있고 회사의 이름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물건의 이름이지. 그래서 네 말이 맞아. 상호는 등기부등본에 적는 거기 때문에 그림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글자로만 만들고 그리고 등기 처음에 회사 설립할 때 설립등기 할 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등록한 그 지역 내에서만 효과가 있어. 근데 상표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잖아. 물건이나 회사 이름도 될 수 있겠구나. 회사 이름 나이키. 또 상표로 등록돼 있으니까 상표로 등록하게 되면 전국이야. 대한민국 내에 다 되는 거야. 근데 그림이랑 뭐 글자 다 될 수 있어. 홀로그램도 있어. 냄새 상표도 있고 소리 상표도 있고. 야, 홀로그램 상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미키마우스. 홀로그램 상표잖아. 야, 미키마우스가 왜 이게 홀로그램 뭐야? 여기 움직임 색깔 막 반짝반짝 변하는 게 홀로그램이잖아. 그냥 상호랑 상표랑 달라.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자신의 상호나 상표 등을 제공하고 영업을 하게 하는 것들을 가맹업이라고 해. 그래서 이런 것들 프랜차이즈지. 영어로 얘기하면 프랜차이즈.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가맹업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교촌 프랜차이즈. 그거 얘기하면 가맹업. 그리고 이제 가맹업자와 가맹상의 의무. 그리고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뭘 줘야 되냐? 자원을 줘야 되는데 지원을 해줘야 지원. 상표도 주고 상호도 주고 그리고 또 뭘 줘야 돼? 재료도 주고 기술도 주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저기 누구냐 그 대머리 미소빼 걔가 망한 이유가 뭐야? 걔 어떻게 됐냐? 또 소송 중이야? 걔에게 쏙 들어갔어. 그지? 돈이 많긴 많아. 걔가 가맹업 사이즈만 계속해서 늘려가지고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물건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잖아. 질이 다르고 막 이래가지고.
어쩐지 한신포차가 내 20살에 20살 때. 아 그래 맞지? 내가 한참 놀러 다닐 때니까 한신포차가 홍대 앞에 있는데 친구들이 거기 되게 맛있대. 그럴까? 집에 가봤어. 난 맛도 없더라고. 애들이 왜 여기로 오나? 계란찜이 나한테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시부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 대머리더라고. 혹시 친인척 있냐? 별다른 감정은 없고 처음 나왔을 때부터 대머리인 줄 알고 있었어. 백종원이요? 응, 내가 대머리잖아. 혹시 대머리였어요? 저 해맑은 아이를 어떻게 돼? 그래서 가맹업 같은 경우에는 그 가맹업자가 파는 물건이랑 프랜차이즈 나가 있는 가맹업을 하는 사람 물건이 똑같아야 돼,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서 그런 것처럼 가맹업자는 가맹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그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종을 하거나 동일 유사한 업종을 가맹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무슨 동이야? 연양동 무슨 동이야 여기? 무슨 동이냐고 여기 학교 근처가 어? 매곡동이면 매곡동에 만약에 뭐 하나 생겼어 프랜차이즈 하나 생겼으면 가맹업 그거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계속 생기면 되겠냐?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하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뭐 그런 얘기들 거의 상도덕과 관련된 수준의 이야기들이지. 그리고 이제 가맹업자의 영업 양도. 영업 양도가 뭐야? 영업을 양도한다는 얘기가 뭐야?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가맹업자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 양도에 동의해야 된다. 영업을 주는 거잖아. 그지? 영업하는 행위를 주는 거 가맹상의 영업 양도. 계약은 언제 해지되는 거야? 채권 계약의 해지 사유는 뭘까? 첫 번째, 계약 기간이 끝났어. 두 번째, 한쪽이 실수했어. 그밖에 없죠. 그래 존속 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렇게 되는 거.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경우 이거 계약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당연히 계약이 해지되는 거고 존속 기간에 대한 약정이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한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한쪽이 도저히 장사 안 돼서 못하겠다. 이러면 엎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고지해야 된대. 그럼 이 상당한 기간은 뭘로 정하겠냐? 프랜차이즈 규칙이나 프랜차이즈 계약서상에 거기서 정하겠지.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약정을 했는데 뭐 만약에 한쪽의 일반적인 사유에서 부득이한 사유에서 그만두게 된다면 얼마 이상의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하겠지. 이렇게 법에 애매하게 돼 있으면. 그렇지 않겠냐? 그리고 채권매매업은 뭐야? 채권매매업. 응? 채권매매업 얘는 뭐가 있겠냐? 채권매매. 응? 채권매매업 뭐야? 금융뉴스 그거고, 빌려준 회사고, 가맹점은 프랜차이즈고, 채권매매업은 어떤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내가 누구한테 외상을 줘서 채권을 받았단 말이야. 채권이라는 거 뭐야? 채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물건을 줬는데 그럼 나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 근데 제가 돈을 안 주고 있어. 내가 얘한테 물건을 줬는데 얘가 돈을 안 줘. 그러면 내가 얘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그걸 채권이라고 해. 그러면 그거 내가 아무리 봐도 못 받을 것 같아. 우리 그런 것들 외상 채권이라고 하거든. 그럼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네가 못 받을 것 같으면 돈 못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려? 야, 이 새끼야, 야, 그치, 깜빡이는 그게 제일 좋아. 채권 출신은 참으로 내가 좀 해봤는데 채권 출신을 했다기보다는 법의 사각지대라기보다는 양아치 같은 애들한테 돈 받을 때 그냥 가서 누우면 돼. 집에 와서 밥 2공기만 먹고 하룻밤만 자면 돈 나와. 근데 네 친구가 카페니? 내 친구는 카페가 있어. 나 지금 늙어가지고 안 하지만
그럼 이게 채권 이건 뭐냐? 채권 매입법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1억 원짜리 외상 채권이 있었어. 내가 도저히 받을 만한 능력이 안 돼. 그러면 10% 떼고 8천만 원에 판다든지 20% 떼고 8천만 원에 걔한테 준다든지 그 주고 나는 8천만 원 받아오는 거야. 그럼 걔는 그걸 가서 받으면 2천만 원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 그게 채권 매입법이야.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금융기관이나 채권 매입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나 뭐 이렇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채권 같은 거 사가지고 수수료 띄고 그 받아주는 것들을 채권 매매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추심은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안 빌려주는 건데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밤에 하면 불법이다. 알지? 해지면 집에 가야 돼. 그래도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딱 아침에 새벽 5시에 해 딱 뜨기 시작할 때 딱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밥 한 끼 먹고 누워있으면 나와. 오후 되면 나와. 거기에 애들 있으면 더 좋아. 애들한테 별 얘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앉아있으면 돼. 근데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알았지? 이거는 뭐였냐면 내 친구가 예전에 아는 언니가 엄청 힘들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어떤 이양아치 같은 놈이 500만 원 빌려가 돈을 안 주는 거야. 방법이 있냐? 그러니까 회사 앞에 가서 기다렸지. 그리고 어떤 언니는 그 누구지? 파출부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어떤 놈이 돈을 갖고 도망을 간 거야. 그 1,000만 원이었나? 그래가 뭐 순천이다. 내가 그때 순천을 처음 왔어. 어디서 다니는지 모르겠어. 새벽 6시에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였어. 내가 친구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 주소를 딱 들어가가지고 이거 꺼야 되겠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소를